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be awarded for the Yunongshik award. Normally I give talks in English all the time, but this time, because I was so honored and I wanted to return my research output to Korean community, I want to give this talk in Korean language. But the presentation material is written in English, so please forgive me for giving this talk in Korean if you are not a Korean speaker. 네, 안녕하세요. 청문연구원의 박인수입니다. 이 발표는 제가 박사 학위 과정 동안에 했고 그 이후에 출판되었던 논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그레인 사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소행성 같은 천체들의 표면 위에 있는 그레인 사이즈를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피엑스 미션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톡은 제가 22년, 24년에 출판되었던 논문들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티베이션과 첫 번째 페이퍼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실험 연구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약간 메타 스터디하는 듯한 느낌의 페이퍼였기 때문에 좀 모티베이션에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관측과 결과 디스커션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에서 빛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 때에는 측광, 포토메트리를 이제 예를 들면 타임 시리즈 포토메트리를 할 수도 있고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폴라리메트리는 평광자를 이용을 해서 들어온 빛을 이제 가로와 세로 방향 같은 이제 두 개의 방향으로 빛을 나누어서 그 각각의 방향에서 어떤 이제 세기를 갖는지를 연구하는 이제 관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진동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 벡터는 그거의 90도니까 우리가 빛을 이제 쉽게 표현을 할 때는 일렉트릭 필드 벡터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방향의 가로빛, 세로빛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서 아주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열적 복사 서머 레디션이 나올 때 그 빛은 거의 언폴라라이즈드 라이트라고 보면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반사가 된다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이 빛의 세기가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좀 편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광,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의 편광량을 이제 측정할 때는 폴라라이저, 편광자를 이제 놓고 거기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이제 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폴라라이저를 돌려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빛의 편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가 원통형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레이저를 쏴서 반사의 법칙, 스네르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이 반사된 빛과 이제 트랜스미티드 라이트이 폴라라이즈드 편광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배우지는 않았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갑자기 또 배우게 되죠. 그 반사된 빛이 반사된 빛 같은 경우에는 입사광과 반사광이 만드는 그 평면을 스캐터링 플레인 혹은 산란면이라고 하는데 그 산란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빛이 이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방향으로 이제 편향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이던 시절에 밑에 도림천에 내려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거는 비편광된 빛이고요. 그게 반사가 돼서 제 카메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두 번 반사가 돼서 이제 여기서도 반사가 되고 있고 편광자를 그럼 이제 편광된 빛이 있는데 편광자를 넣고 돌리는 모습입니다. 가로 비칠 때 이렇다가 세로 비칠 때 화가 어두워졌다가 여기도 그렇고요. 다시 가로 빛으로 오면 다시 밝아지죠. 이게 이제 반사된 빛이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 가로 방향으로 편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를 이용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예시가 이제 편광 선글라스죠. 그래서 모든 빛을 그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가로빛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이렇게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편광 방향을 90도를 바꿔가지고 보면은 이 표면에서 반사된 이 가로 방향 빛들의 성분이 도미넌트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아래에서 올라온 빛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편광 선글라스는 이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 눈부심을 상당히 억제를 해주고 물속을 보기 좋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거는 물 표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탄한 표면이고 그 물 밑에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표면이 굉장히 러프하고 이런 솔리드 서페이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브루스터 앵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브루스터 앵글이 이 데이비드 브루스터가 1815년에 얘기한 그 각도입니다. 그 각도에서 이제 편광이 최대가 된다는 그런 각도인데요.
그 데이빗 브루스터가 만으로 80살이 되어서 이때 이제 논문을 에딘버러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experiments, I believe, have been made on the polarization of light by rough or unpolished surfac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넬이 1800년대 초반에 프레넬 이퀘이션을 다 개발을 해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평탄한 표면에서 어떻게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폴라리제이션이 되는지는 맨날 풀어서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러프 서페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데이빗 브루스터가 실험을 했던 게 유리를 갖다 놓고 유리 표면을 긁어가지고 러프 서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폴라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첫 레포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디스커버리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브루스터 앵글 같은 경우에 이제 100% 폴라리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유리를 긁었더니 100%가 아닌 파셜 폴라리제이션이 되더라라는 게 하나의 레포트였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데 이제 물리하시는 분들은 스캐터링 앵글, 산란각이라는 게 더 익숙하실 텐데 태양계 사이언스에서는 페이즈 앵글이라고 해서 180도 마이너스 시타를 알파라고 표현을 해서 이 페이즈 앵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굉장히 작을 때, 그러니까 거의 백 스캐터링, 후방 산란인 지점에서는 이 평강의 방향이 원래는 산란면에 수직인 방향이어야 되는데 산란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갑자기 디렉션이 확 바뀌더라. 그거를 이제 레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레일리 스캐터링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90도일 때 딱 이렇게 완전히 평광이 되는 이런 시메트릭한 커브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러프 서페이스를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우리 이제 태양계 천문학에서는 이런 페이즈 앵글 알파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 디그리를 그리는 거를 이제 폴라리메트릭 페이즈 커브 (PPC)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양에서 비평광된 빛이 들어왔다가 이 천체에서 반사가 돼서 우리 관측자에게 도달을 할 때 이 빛은 일반적으로 평광이 되고요. 그 평광량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입사광과 방출광 그 레이가 만드는 평면 스캐터링 플레인 산란면에 수직한 방향, 평행한 방향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인텐시티를 나누고요. 보통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경우는 이제 퍼펜디큘러 인텐시티가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퍼펜디큘러 인텐시티에서 패럴렐 인텐시티를 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폴라리제이션을 정의를 하고 스톡스 파라미터로는 이제 마이너스 Q 오버 I가 되는데요. 1929년에 버나드 리오가 태양계 천문학에 이 이제 값을 적용을 할 때에는 이 폴라리제이션 디그리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properly rotated polarization degree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PR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아직까지도 태양계 천문학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빗 브루스터가 러프 서페이스는 폴라리제이션이 약간 파셜리 폴라라이즈 되어 있다. 그리고 페이즈 앵글이 작은 곳에서는 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네거티브한 요 공식에 의하면 이제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러프 서페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요 티피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어떤 샘플을 갖다 놓고 실험을 해도 항상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지티브한 것을 이제 파지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 PPB, 네거티브를 이제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라고 부르고요. 피크 값은 90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거의 보통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데이빗 브루스터가 표면을 긁었을 때 이런 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요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이 기본적으로 서페이스의 러프니스라든가 뭐 그런 평탄하지 않은 정보를 여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간단한 실험을 제가 내려가서 해봤는데요. 이게 한 돌덩어리고요. 돌덩어리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솔로 털어내가지고 모래가 없는 곳과 모래가 많은 곳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광자를 넣고 보는데요. 이 보라색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알베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파란색 두 부분을 보면은 파티클 사이즈에 대한 효과를 이제 그냥 정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완벽하게 딱 맞는 실험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게 가로 방향 빛을 보고 있을 때고 세로 방향 빛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자, 가로와 세로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결국엔 빛이 평광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전후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평광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게 1905년에 우모프가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인 파티클과 코어스 파티클 비전을 봤을 때는 좀 입자가 작은 곳이 더 컨트라스트가 작고 큰 곳이 좀 컨트라스트가 크게 나타나는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 첫 번째 페이퍼의 파인딩이기도 한데요. 그레인 사이즈와 알베도 두 개에 되게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베도, 그레인 사이즈, 그다음에 평광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예를 들면 이제 1986년에 보았던 논문에서는
이제 요 플레인 상에다가 샘플들을 뿌려놨었을 때 작은 파티클부터 큰 파티클까지 이런 이제 리지언이 있고, 그다음에 파티클들을 전부 제거한 완전한 그냥 생 돌덩어리들은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에 분포를 하더라. 그래서 알베도를 알고 평광석 그 도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친구의 그레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레인 사이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지금 다 서브 밀리미터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이제 진선호 회원의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하야부사 미션이 이토카와라는 소행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근접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밀리미터 스케일의 파티클들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도 쉽지 않은 것을 리모트 센싱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콜라리메트리가 태양계 천문학에서 되게 재밌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레인 사이즈를 알게 되면 이제 서멀 모델링에서 다른 서멀 파라미터를 더 컨파인하기 쉽고, 스페이스 웨더링,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테오리틱 bombardement에 의해서 그레인들이 어떻게 이제 깨지고 그러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도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태양계 천체들, 소행성에 대해서 이제 적용한 걸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런 연구가 가능은 하긴 하지만 이 샘플이 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태양계 그림인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소행성들은 대부분 소행성 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태양, 천체, 지구 사이의 각도가 이제 위삼각인데 그 위삼각이 90도, 100도 이렇게 가기가 그냥 불가능하겠죠,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소천체들은 그 높은 평광 P 맥시멈 값을 애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 내에서 관측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이언스를 해야 합니다. 그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한 수백 개 천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날짜로 알려져 있는 태양계 소행성의 개수가 1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1%가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은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분석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베도에 의한 효과, 그다음에 스펙 분광형에 따른 서로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를 어떻게 우리가 더 정량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었고 첫 번째 페이퍼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2019년에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근접외선 평광으로 소행성을 연구한 논문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줄 알고 계속 찾았는데 리터처 설치를 해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그룹에서도 본인들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논문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정말로 그 미국의 그룹 그리고 저희 그룹 이렇게 두 그룹 외에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피어 리뷰드 저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제 성격이 좀 그런데 아주 익스트림리 케어풀하게 좀 접근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거티브 브랜치에서 뭘 알아낼 수 있는가를 보려면은 그러면은 과거의 실험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어떤 결론들이 있었는지를 좀 직대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있었던 버나드 리오가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있었던 자료들부터 전부 다 디지타이즈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아폴로 샘플들이나 이런 달 관측 같은 거, 오히려 최근에는 달 관측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없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디지타이즈를 해야 되고,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는 흑백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거기 설명문이랑 다 보면서 이 샘플은 어떤 샘플이고 유리질이고 뭐 어떤 파티클 사이즈가 어떤지 그런 것들 다 코멘트를 제가 정리를 해서 테이블로 이제 커다랗게 만들고 그걸 놓고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휴먼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그 냉전 시기에 그 달 탐사 미션을 하면서 빨리빨리 논문들이 출판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많이 보급되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오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는 펠드스파고 여기는 로에스라고 하는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이랑 비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 그림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건 로에스의 것이고 펠드스파의 그림은 덮어 씌워졌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거는 내 테이블에서 제거하기, 약간 그런 걸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70년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실험실에 로그북을 테이블을 가져오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테이블이랑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비교해보면 안 맞습니다. 이 오렌지색이 이제 그림에 있는 걸 제가 디지타이즈한 거고, 파란색이 테이블 거를 제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것인데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안 맞는 거는 그냥 그림에 있는 걸 제가 디지타이즈를 조금 잘못한 에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다른 애들은 딱 그 텍스트에 있는 거랑 테이블이랑 피규어를 비교해봐서
뭐 예를 들면 텍스트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 포인트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둘 다 존재하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것들도 보면은 같은 샘플에 대한 이 데이터가 이 논문과 저 논문과 저 논문에 이제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컴파일하는 데에도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한 수십 개 정도의 레퍼런스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이런 이제 퀀티파이 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고, 그 외에도 한 100여 개의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수치화를 하기가 어려운 게, 그림에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다닥 찍혀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저 그림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인지 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테이블로 만들 수는 없었고, 다만 퀄리티티브, 그 정성적인 디스커션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게,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이제 최신 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실험을 좀 현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한번 시작하면은 사실 뭐 몇십 개의 논문과 수많은 경험식을 발견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 미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실 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스테마틱하게 잘 되지 못했던 평광 실험 연구가 우리 이제 2000년에는 저기 다누리 폴캠 탐사팀도 있고 한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인피리컬 릴레이션십이 구해지면 이제 결국에는 생각보다 이 평광 부분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론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생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잘 한국에 혹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를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얻어왔는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잘 알려져 있던 1905년부터 알려져 있던 게, 알베도를 y축에 놓고 x축을 이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로 놓으면은 엄청 타이트한 요 코릴레이션이 보입니다. 이게 샘플들을 보시면은 지구의 돌, 운석, 달에서 가져온 돌 했는데 진짜 샘플에 관계없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모플로라고 부르고, 실제로 저희 태양계 천문학에서는 평광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걸로 알베도를 구해내고, 그 알베도를 이용해서 이제 알베도를 컴파인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더블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도 구해내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연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인피리컬 코릴레이션입니다. 저희가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플랫하면 여기서도 이제 잘 코릴레이션이 보이고, 아스테로이드가 요 실선인데요. 아스테로이드 라인이 약간 시스테마틱하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아스테로이드의 알베도가 여기 실험에서 적용한 알베도의 데피니션이 살짝 달라서인데, 요 라인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야 두 개의 데피니션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약간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잘 맞고요. 요 위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어서 좀 안 맞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알베도 외에도 그레인 사이즈가 평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당연히 옛날부터 얘기는 됐었습니다. 80년대에도 이런 그림 P 미니멈, 그 뎁스와 네거티브 브랜치 위스를 그려놓으면은 돌덩어리들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고, 모래 알갱이들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태양계에 있는 아스테로이드들은 대략 요 사이에 위치를 하니까 돌 위에 뭐 모래가 얹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분광학이 발달을 하면서 태양계의 소행성들도 이제 다양한 분광형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근데 분광형들에 따라서도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좀 몰려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분광 외에도 이제 평광이라는 것도 이게 같이 간다라는 게 이제 힌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도 사실은 되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연구죠. 이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샘플 데이터 시트에다가 하면 저렇게 되고, 이 부분들에 대부분의 전체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퀄리티티브, 너무 정성적이잖아요. 뭐 돌멩이가 있고 모래 알갱이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티클 사이즈가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냐 100마이크로미터냐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리터처 서치를 하다가 1990년에 기크앤기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이테이션한 논문들을 좀 이렇게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약간 잊혀진 논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논문의 핵심이 그 이후의 연구에서 잘 사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이제 실험 연구들이 파티클 사이즈랑 웨이브렌스에 따라서 그 평광이 변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웨이브렌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연구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체크를 했는데, 첫 페이퍼 1의 결론이 리플렉티브 인덱스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건데, 이 논문에서는 디오걸 람다, 그러니까 스캐터링 프로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파라미터라고 하는 파티클 사이즈 나누기 람다 값이 좀 중요할 텐데, 요걸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를 해가지고 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봤어요. 그랬을 때 디오걸 람다 값이 한 5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전체를 봤었을 때 그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 파장은 관측한 파장은 알고 있으니까 그레인 사이즈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이걸 이제 한 연구에서 그것도 알루미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 돌이 아닌 샘플을 가지고 한 실험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수많은 다른 샘플들을 이용한 연구들을 다 취합을 해서 돌려봤는데 그 연구들에 있는 결과들을 이 연구들에서 이제 디오벌 람다를 제대로 이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다 변화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5에서 10 정도에서 실제로 모든 실험들에서 갑작스럽게 여기서 변화하는 이 와이드닝 앤 디프닝 트렌드가 보이더라라는 게 페이퍼 1에서 발견한 좀 중요했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이튼 기프의 1990년 논문에서 얘기했던 게 다른 샘플들에도 되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1에서 2 사이에서 갑자기 네로잉 되어 있는 이제 이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실험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파장만큼이나 작은 파티클로 솔리드 서페스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불확실한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실험에서 많이들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관측이 있었고 샘플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달에다가 이걸 적용할 수 있나라고 과거 데이터들을 다시 봤는데요. 요 그림상에 이제 이게 달 관측 결과를 오버플롯 한 겁니다. 92년도 관측 결과인데요. 파란색이 한 450나노미터고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700나노미터 근처쯤 되는 파장이었는데 파란색에서 빨간 파장으로 이제 파장을 증가시켰을 때 이게 뭐 그 지역과 크레이터 그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거의 무조건 와이드닝이 되고 디프닝이 되는 뮤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왼쪽에서 봤던 요 영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긴 파장은 없을까 또 과거 데이터들을 다 추적을 해보면은 1.1 마이크로미터까지 관측을 한 이제 70년대 결과가 있는데 그때 이게 지금 X축을 요 X축이랑 같이 맞춘 거고 그림을 돌려놓은 건데요. 파장이 증가할수록 한 1 마이크로미터 근처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에서 혹시 이 디오벌 람다가 1에서 2 사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맞춰보면은 그렇게 한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파티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루나 샘플에서 가져와서 현대적인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데이터 아날리시스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한 1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파인 파티클들이 존재한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과도 맞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달에서 가져온 것 중에 가장 파인한 샘플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샘플들이 가장 파인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이나 다른 샘플들에서는 좀 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리프레젠터티브 사이즈가 1에서 2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생각보다 오더 내에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잘 맞아서 그럼 이거를 이제 소행성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행성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사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다른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들이 있는데 제 첫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그 페런트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서멀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게 그레인 사이즈에 의한 영향이 맞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태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S타입과 Q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소행성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S타입과 Q타입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다른 기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레인 사이즈가 다르면 이 두 개가 다른 게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레인 사이즈의 얘기니까 그것도 폴라리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구의 소행성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소행성이 표면이 이렇게 타이달 포스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소행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소행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디오벌 람다가 5 근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가 10 마이크로미터 근처에 있는 소행성을 찾아야 되는데 알려져 있던 이론이나 뭐 좀 실험 같은 연구에서는 큰 아스트로이드, 큰 소행성일수록 작은 파티클을 가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큰 데로 가자, 제일 큰 걸로 가자. 그런데 마침 나사 도움 미션에서 베스타랑 세레스를 다 관측을 해놨었기 때문에 아주 밝고 엄청 크고 잘 스터디가 되어 있고 심지어 베스타는 25 마이크론보다 작은 그레인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미 논문들에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좋은 타깃이다. 얘로 한번 우리가 첫 연구를 시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관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레스랑 베스타는 이제 관측이 되었고요. 일본에 있는 니시아리마
에서 관측을 했는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시구로 교수님께서 이 카메라, DIR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한 JHK 밴드 사물테니어스 폴라리메트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3파장 대역에서 모두 폴라리제이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관측 소였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희는 첫 연구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고 데이터 리덕션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기기의 플랫 필딩 기자 이게 몇만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컨비네이션을.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컨비네이션을 빨리 하는 툴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아스트로파이 그 태스크포스랑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디텍터의 게인 파라미터나 리드아웃 노이즈 같은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게 픽셀마다 다른지 같은 스태티컬 애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해서 이제 0.1%포인트의 액큐러시를 얻어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였고 거기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가 이제 세레스와 베스타에 대해서 이런 폴라리제이션 페이스 커브 PPC인데요. 저희가 이 논문을 준비하던 중에 22년에 마지에러의 날 2022년 논문이 출판이 되었는데 여기는 팔로마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JH 밴드의 폴라리메트리를 할 수 있는 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소행성을 관측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우리 외에 레포드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논문을 여기가 먼저 쓴 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랑 우리 둘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냈던 논문에 있었던 요 J랑 H밴드의 데이터가 여기 거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저희랑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일치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 처리하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고 그 다음에 베스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V 타입 아스테로이드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서 출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옵티컬 데이터로 오버플러스를 하면은요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너무 일관되게 나오고요. 딱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게 K밴드에서 좀 이렇게 그 슬롭이 갑자기 증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베스타 같은 경우에는 JHK 밴드에서 많이 이제 달라지는데 H 밴드가 많이 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알베도를 같이 넣고 보면은 H 밴드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파장에 따라서 알베도 효과를 아까 알베도가 편광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알베도 효과를 고려하면은 이런 모양새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H 밴드부터 이게 에러바를 고려해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베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알베도랑 그레인 사이즈.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결과를 베스타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뎁스와 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와이드닝 앤 디프닝 트렌드가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이 디오걸 람다 한 5에서 14이다. 이거는 저희가 페이퍼 1에서 이미 수많은 실험 페이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다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베스타를 이렇게 플러스하면은 HK 밴드에서 갑자기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쑥 움직입니다. 그래서 H나 K 밴드 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게 이제 크리티컬 람다가 될 거고요. 그 크리티컬 람다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오걸 람다가 5에서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계산이 딱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은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first quantitative estimation이고 이제 멀티 웨이브렌스 폴라리메트리를 이용해서 first 결과입니다. 이 결과값은 과거에 있었던 다른 연구들이랑 좀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슷하고요. 여기 논문에 넣은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인데 베스타 같은 경우에 JHK에 대해서 이렇게 싹 이동하는 게 달이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베스타도 기본적으로는 실리케이셔스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달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0.5 마이크로미터 근처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베스타는 한 JH 밴드까지 갔을 때 좀 긴 파장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다른 점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아마도 다른 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파티클이 있고 베스타는 그거보다 10배 가까이 큰 파티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이렉트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는 서멀 모델링이라고 하는 열적 모형을 보완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열적 모형은 제가 원래도 관심이 있었고 첫 연구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소행성의 표면이 달구어지는 것을 실제로 열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면의 온도를 아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미드 IR 스펙트럼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표면에 있는 열적 특성과 그 다음에 열이 컨덕션 되는 과정을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가 프리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 파라미터를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그레인 사이즈를 얻어내게 되는 모델링인 건데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 얻어진 그레인 사이즈를 보면요, 베스타 같은 경우에 여기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값은 여기 밑에 있는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원 오더만큼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 오더만큼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모델링을 했었으니까 이 모델 계산을 다시 했었는데 이 계산을 했던 논문의 계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계산을 했더니 저 데이터 포인트가 저기가 아니라 정확히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광과 더멀 스터디에서 얻은 결과값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함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 트렌드가 보이는 걸까? 라는 이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딱 했던 부분들인데, 이 이후에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모두 끝나지는 않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에서 베스타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레스는 해석이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 세레스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관측한 폴라리메트리도 그렇고 서멀에서도요. 세레스는 이제 여기에 있거나 아주 극단 둘 중에 하나에 있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둘 극단 어디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특히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작은 파티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작은 값이 결과가 나와요. 계산을 했었을 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뭐 21년에 있었던 논문에서는 이런 하이퍼파인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그 세레스 위에 있는 좀 블루 리전들이 있는데 그 블루 리전들이 설명이 되더라 라는 힌트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진짜 울트라파인 스트럭처가 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나? 그러면은 파티클 사이즈가 이렇게 찍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서멀 모델링 스터디를 하는 거는 이제 SPX가 이런 서멀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얻어낸 니어 IR 폴라리메트리를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또 후속 연구로서 아주 작은 스몰 S 타입 오브젝트를 관측을 하나 했습니다. 알린다라고 하는 오브젝트인데요. 이게 오브젝트가 작을수록 밝기가 약해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개 정도 아마 저희 리미팅 마그니튜드에 걸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히 얻어 걸렸던 이 친구를 관측을 했는데 6km 사이즈고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의 이제 사이즈에 떨어지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는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있다면, 진짜로 이런 트렌드가 있다면 여기 떨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요 논문에서 S타입들은 크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S타입이라고 구분이 되려면은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분광 연구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아직 이제 사이언스 클래스로 데이터 리덕션이 다 된 상태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요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진선호 회원과 이런 Q타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논문화가 되게 되면 또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이제 스피엑스 미션 팀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스피엑스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피엑스는 리얼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에서 이제 소행성 스펙트럼을 뽑아낸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서멀 레디에이션, 서멀 테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서멀 레디에이션을 제가 옛날에 아카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첫 논문이었는데, 그런 연구를 이제 스피엑스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멀 파라미터를 이제 컴파인을 하고 YZ W1, W2 밴드 같은 정도의 이제 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레인 사이즈를 계산했던 그 그래프처럼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아까 거의 뭐 12육승계만큼의 태양계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스펙트럴 타입이 알려진 거는 0.1%가 안 됩니다. 근데 스피엑스는 15승계 정도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파셜리라도 얻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트럴 타입 그 딕셔너리가 거의 10배, 100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광 관측을 할 때 항상 좀 제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S타입을 관측하고 싶은데
이 소행성이 S타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소행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측을 할지 말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S타입인 애다, C타입인 애다라고 하는 것이 스펙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폴라리메트릭 옵저베이션 스케줄링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림이 많이 화질이 안 좋았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 지금 스펙스 팀 내에서 3i 아틀라스라고 인터스텔라 오브젝트도 이제 갑자기 저희 태양계로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관측을 했었고요. 8월달에 이게 이제 8월달에 여기에 친구가 있었고, 오브젝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때에 우리가 관측을 했었고, 실제 스펙스 데이터 이미지 모자익을 해서 이렇게 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스태킹한 결과인데, 지금 오늘은 이제 뭐 해성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림을 봤었을 때 이제 이 H2O 워터 에미션과 CO2 에미션에서는 굉장히 밝은 코마가 보이더라. 그런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JWST 필드 오브 뷰는 여기에 한 픽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엑스는 이제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코마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게 되고, 토탈 플럭스를, 인테그리티 플럭스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망원경, 제가 생각엔 지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RNAS에 먼저 첫 번째 결과가 올라갔고요. APL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서밋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플렉턴스를 얻어냈는데 JWST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하고 있고요. IRTF로 관측한 거랑도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리플렉턴스 커브를 얻게 되면은 폴라리메트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JHK 밴드에서 알베도 효과가, 여기 보면 알베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알베도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의 최승환 회원께서 이제 닉 프로포저를 냈고 억셉이 되었고 이제 관측을 시작을 할 텐데요. 그 3i 아틀라스의 폴라리메트리를 DIR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옵티컬 쪽에서는 이미 결과가 다른 팀에 의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IR 데이터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지, 이 밑으로 내려갈지, 왼쪽 아래로 내려갈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레인 사이즈 혹은 인터스텔러 오브젝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시 밤 시작부터 제가 약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2개 정도 질문. 네. 달 표도층에 있는 헬륨3와 평단 관측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헬륨3요? 헬륨3. 제가 헬륨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정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우주 경제 시대인데 자원 탐사, 우주의 자원 탐사,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달의 헬륨3 채굴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때쯤 우리가 로켓 개발되거든. 그럼 우리나라 한번 전세에 가져오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청정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리드 좀 하자고. 네. 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헬륨3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네거티브 폴라리제이션 브랜치 피팅한 거 보여주시면서 슬로프가 하나가 이렇게 튄다고. 근데 거기엔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 보였는데요.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보면은 요 정도 있기는 합니다.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이 그림이었나 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데이터 포인트를 일부러 지웠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요 이제 피팅 포뮬라는 뭔가 티어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엠피리컬한? 엠피리컬입니다. 저희가 티어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함수가 뭔가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샘플들이 너무나 티피컬한 어떤 커브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되게 잘 피팅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커브가 정말 마땅하지 없습니다. 네, 약간 지금 빈의 변이 법칙을 찾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주고 스캐터링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했으면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함부로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계산된 그 PPC 결과물을 보면은요, 이런 이제 깔끔한 커브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이게 많거나, 그리고 당연히 미 파티클로만 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또 오차가 있을 테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윤수 회원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